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정부의 행정서비스 647개를 한순간에 멈춰 세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충격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가 복구됐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뒤 IT연구소에서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변액보험이나 적립식 펀드 같은 간접 투자 상품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변액보험과 적립식 펀드는 그 목적이나 비용 체계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에서 두 상품 알기 쉽게 비교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어제는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은 좀 강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좀 탐색 중인 걸로 보여요. 장 흐름 알려주시죠. 네, 어제 시원한 회복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부터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약보합권입니다. 3,43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사고 기관이 팝니다. 외국인 현재 1,0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역시 41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기관만 홀로 1,351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오늘 반도체 투톱 부진한 반면에 방산과 조선 대표주가 다시 상승하는데요. 현재 방산 대표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 넘는 오름세, 그리고 조선 대표주인 HD 현대중공업도 4% 넘는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움직임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0.4% 내림세로 843포인트입니다. 이쪽에서는 메이저 수급주체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747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금액은 소폭이지만 44억 원 순매도 기록 중입니다. 네. 개인만 홀로 2,079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선 파마 리서치만 10개 종목 중에 유력의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국내외 리쥬란 판매 호조와 또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시술 증대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마리화나 관련주가 급등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에서 추출되는 칸나비디올, CBD를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네. 자, 현재 외환시장 동향은 어떨까요? 네, 오늘 외환시장 우선 환율은 1,400원으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소폭 오름세입니다. 1,403원이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화 현재 1,644원, 엔화가 943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 하프타임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도 관련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렸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 여파가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복구가 됐습니까? 네,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 1등급 시스템 36개 중 21개가 복구됐는데요. 네. 여기에는 모바일 신분증과 문서유통 시스템, 정부24 주민등록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전체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 중에서는 85개 시스템이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도 여전히 전체 13%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 전소된 주요 정보 시스템 96개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되기까지는 약 4주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돼 전체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태로 민원 대란이 우려됐었죠. 다행히 주요 행정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복구되면서 우려했던 만큼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민원 서류나 부동산 증명서 등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네.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야 했고요. 우체국의 경우에도 편지와 소포, 금융 서비스 등은 일부 재개됐지만 미국행 EMS나 착불, 신선식품 소포 등 일부 업무는 당분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어제 오후 6시를 기해서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는데 쉽게 말해 관심 단계는 국가 위기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지만 이 주의 단계는 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네. 이번 사태로 혼란한 상황을 악용한 해킹에 대한 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음 달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비해서 사이버 위협 상황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네. 또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이 국정자원의 노후 장비 관리와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들의 소속 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 이 보안과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최대한 신속히 철저히 점검한 후 다음 주 국무회의 전에 서면 보고하라 지시했고요. 예. 정부는 복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내하기로 하면서 민원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합동 민원센터인 110 콜센터, 네. 지역 민원센터 120 콜센터 등 민원 전담 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도권 일대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400만 제곱미터가 이 고도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고요? 네, 그동안 건물을 지을 수 없거나 고도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풀리게 되는 건데요. 네. 국방부가 수도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는데 무려 9개 지역으로 여의도 면적의 1.4배, 1.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방부는 12년 만에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일부 비행안전구역 330만 제곱미터를 해제 완화하기로 했는데 네. 경기도 성남시 206만 제곱미터를 포함해서 강남과 강동, 광진, 송파구, 경기, 용인시 등 모두 7곳이 대상이고요. 네. 특히 분당구 일부 지역은 기존 5층 수준이었던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도시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분당 야탑과 임해동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위치에 따라 최고 48층까지 개전축할 수 있게 되면서인데요. 실제로 이 같은 발표가 나온 직후 관련 지역 매물값이 크게 뛰는 등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네. 다만 강남과 송파 등 핵심 입지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이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많고 아하. 현재 정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또 인천 강화군 40만 제곱미터, 김포시 28만 제곱미터는 제한 보호 구역에서 해제됐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선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시군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아도 되어서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고인돌 공원 일대 관광단지나 광화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 도시 정비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소식 조금 더 짚어보면요. 서울시가 이 주택 공급 속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 대책을 또 내놨네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신속 통합 기획 2.0 추진 계획을 내놨는데요. 예. 주택 공급 대책으로 한강벨트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네. 기존 신속 통합 기획보다 절차를 더 간소화해서 정비 사업 기간을 총 6.5년 단축하고 공급 확대 효과를 얻겠다는 건데요. 수혜 대상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개포주공 5, 6단지 등으로 전체 착공 물량의 60% 이상을 수요가 많은 한강벨트와 강남 산구에 집중시켰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번 신통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 7천 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입장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요. 토지 지정 권한을 가져오려는 국토부가 향후 해당 지역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 혼란과 패닉 바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비판하면서 주택 공급에 베팅한 반면 정부는 뚜렷한 공급 대책 대신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서 시장의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 서민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사면이 시작되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요? 네, 무려 최대 370만 명이 신용불량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오늘부터 신용사면이 전격 시행됩니다. 예.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전액 상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요.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했더라도 올해 말까지만 전액 상환하면 대상이 됩니다. 네. 나이스 평가 정보나 신용보증기금 등 8개 신용평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네요. 네. 금융위는 8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 신용회복 지원 효과를 분석을 해봤더니 개인은 평균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특히 20대와 30대는 각각 50점, 42점씩 올라 청년층의 재기 지원 효과가 컸다 설명했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 역시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이 올라 약 2만 명이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도 예상되는데요. 네. 숨만 쉬어도 돈이 술술 나가는 요즘 같은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어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네요. 네, 지난해 900만 명대에서 한 해만 50만 명이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는데요. 네. 5명 중 1명은 노인인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겁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20% 이상인 국가가 됐는데요. 네. 성별 비중은 여성 고령 인구가 남성보다 4%포인트 더 컸고 지역별로는 전남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또 고령층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진 점도 눈에 띄는데요. 평균 자산이 4억 6천만 원을 넘어섰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한 자릿수인 프랑스나 독일 등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지만 이렇게 갈 길이 멀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연금 수급률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고령자의 90%가 월 평균 69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고령자 3명 중 2명은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 답했습니다. 네. 노인 인구 증가로 청장년이 부양해야 할 의무는 더 커졌는데요.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은 올해 29.3명, 10년 뒤에는 50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함께 2020년 기준 약 20%대인 고령자 가구 역시 2047년이면 50% 육박할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 카카오톡에서 대대적인 개편이 있고 나서 이용자들 불만이 속출했는데 결국에는 카카오가 백기를 들었네요. 네, 카카오가 15년 만에 야심차게 전면 개편에 나섰지만 이용자들은 혹평과 함께 앱마켓으로 달려가 최하점인 1점을 달며 예전대로 돌려놓으라 항의했을 정도인데요. 네. 본질인 메신저 기능을 대폭 손질하면서 반발을 샀습니다. 네. 마치 인스타그램처럼 친구의 프로필 변경 내용을 타임라인 형태로 보여주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내가 부장님 사생활까지 알아야 하나 친하지 않은 얼굴을 카톡에서도 크게 봐야 하는 거냐며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죠. 예. 여기에 쇼폼 기능을 초기 화면에 도입한 점도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렀는데 심지어 자녀 휴대전화에서 쇼폼 기능을 없애려면 고객센터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까지 해야 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업데이트 일주일 만에 카카오는 이 친구 목록을 첫 화면으로 되살리기로 했고요. 예. 미성년자 보호 절차도 간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사 측은 이런 보완 조치들의 시행 시점에 대해 연내라고만 밝혔는데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려 수익을 늘리겠다는 이 기업으로선 당연한 전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고객의 눈높이를 무시한 변화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기 지역
이 50개 버스 업체 파업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는 소식인데요. 네, 경기도 버스노조협의회가 파업 돌입 여부를 놓고 오늘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 운송사업조합회와 최종 조정회의를 갖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열리게 되는데 조정 만기일인 오늘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10월 1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방침인데요. 네. 노조협의회는 50개 업체 소속 만여 대의 버스가 속해 있고요. 소속 조합원 19,000여 명은 경기 지역 전체 버스 기사의 90%에 달하는 만큼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이 노조는 공공관리제에 준하는 1일 2교대제와 동일 임금을 보장해달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해왔는데요. 예. 경기도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하철역 등 주요 지역 234곳에 전세버스와 관용버스 381대를 투입하는 등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죠.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인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1년 동안 시신을 숨겨둔 40대가 체포됐다고요? 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인데요.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경 군산 조촌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의 가족들은 그간 온라인 메신저로만 연락을 할 뿐 통화가 되질 않자 최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는데 이 남성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여성에게 숨진 여자친구인 척 메시지를 보내라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본인인 척 행세를 하면서 가족과 연락하거나 월세를 내왔다고 하는데요. 조사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고 시신의 부검에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내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그런 만큼 여전히 곳곳으로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 제2지선 서부산 쪽으로 가락 부근 4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양방면 충청권 금강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과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 일대, 다시 팔탄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고요. 서해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군자요금소 일대로도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신갈분기점 진출램프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더 가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많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는 먼저 남구리에서 서안원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이후 운학터널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그 밖에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묵동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받아 하월곡 램프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IT 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시입니다. 자, 지난 26일이었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이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졌는데 뭐 많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먼저 그동안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대한민국 대전의 국가정보관리원에서 발생한 대형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전국적으로 정부 서비스가 마비된 것인데요. 네. 이제 오후 8시 20분경에 이제 대전 국가정보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 중에 화재가 시작된 것이고요. 네.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경 진화는 됐는데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정보24부터 시작해서 국민신문고 우체권 업무 등이 국민 생활에 직결된 서비스들이 중단이 됐었고 네. 119 신고도 문자나 영상으로는 불가능하고 전화로만 접수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일단 먼저 나오는 건 UPS라고 하는 장비가 보통 네. 이런 데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전기가 끊기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충전을 해놨다가 쓰는 배터리 장치 같은 거죠. 근데 네. 거기를 점검하다가 지금 열폭주 현상으로 통해서 예.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647개 정부 시스템 중에 96개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어허. 나머지 부분들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차단됐고 이후에 계속 복구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주말 동안에는 좀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덜 느끼다가 네. 어제 이제 월요일부터 많은 분들이 좀 불편을 많이 크게 느끼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은 그나마 조금 잠잠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제는 정말 많은 곳들에서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관공서나 금융기관 휴무로 인해서 주말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대적으로 불편이 덜 느껴지다가 네. 평일이 되니까 업무와 일상이 밀접하게 연관된 서비스들이 멈추면서 큰 혼란이 있었어요. 예. 특히나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우체국에서 요즘에 금융이나 택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중단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복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이슈였고 또 공항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신분 확인 시스템도 작동이 아하. 안 돼서 네. 신분증을 휴대한다거나 뭐 무인 민원기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네. 저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도 멈췄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유족과 장례 직원들이 불편을 겪었고 특히나 이제 화장터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시는데 거기에서 고인과 작별하는 순간에 차질이 생겨서 답답함을 표시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상조에서나 유족들이 계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화장시설에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뭐 네. 신청서, 사망 진단서까지 팩스로 보내는 아하. 정말 아날로그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심지어 이런 것들 때문에 세금 납부에도 이슈가 되니까 지방세 신고 납부 기간이 10월 15일까지 뭐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 뭐 원인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아니 어떻게 뭐 한 곳에서 이렇게 불이 났다고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가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일단은 근본적인 원인이 네. 이중화 체계 그리고 백업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라고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부처의 행정, 민원, 금융, 서비스 서버나 데이터베이스를 집중 관리한 핵심 시설이긴 한데 네.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지만 뭐 요즘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이 데이터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이중으로 복사를 해놓는 뭐 이중 백업 같은 거를 해놓고 네. 보통 그런 거 미러링 이래가지고 거울처럼 이쪽에 첫 번째 파일이 바뀌면 저쪽 백업 파일도 계속 바꾸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 소통이 되는 시스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이번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이중화 체계가 제대로 돼 있었어야 됐는데 네. 그 부분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난 복구 시스템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필요한 규모에 미치지 못했고 백업이나 동시 가동 체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복제 보관도 일부고 네. 실시간 백업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 지금 완전 복구가 예를 들면 화재가 나고 나서에 또 멈춰 있었던 기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분명히 뭔가 그 전후로 작업들이 일어났을 텐데 네. 그 데이터들이 복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아니면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 대통령 역시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백업 시스템의 부재도 이제 지적을 했고 네. 또 이제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스템이 없었느냐 놀랍다라고 질타하는 부분들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중 시스템이라는 게 요즘에는 뭐 클라우드 같이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뭐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부 시스템인데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됐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은 정부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뭐 클라우드의 필요성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백업의 필요성들, 이중화에 대한 필요성들이 얘기는 나왔는데요. 네. 좀 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상의 문제나 일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계속 좀 제대로 기존에 생각했던 것만큼 일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하나씩 좀 풀어보면 정부가 일단 2025년까지 60% 이상의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걸 실제로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 공공 서비스, 행정이나 협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를 쓰거나 그러니까 민간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정부 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정부에는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봐도 되는, 그러니까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도 있지만 네. 개인 정보나 아니면 국가의 중요 정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 내 전용 클라우드라고 하는 G 클라우드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아직까지 100%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클라우드를 할 건데 이게 아직은 60%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네. 그 60% 중에서도 일부는 민간, 그러니까 기업의 걸 쓰고 있고 네. 그 중에 또 일부가 정부 시스템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번에 또 이 말씀 아까도 방금 드린 것처럼 그럼 이 G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 이중화가 제대로 돌아갔느냐라고 할 때 이 복구 체계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대전 본원하고 공주에 이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공주 센터의 이중화 DR 구축을 재난 복구 체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일정대로 제대로 안 돼서 아직 완성이 안 된, 아하. 완벽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부 시스템의 경우에는 백업 서버도 같은 건물이나 가까운 부지에 있다 보니까 백업을 같은 건물에 하면 불이 나면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취약했다라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민간 클라우드와의 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네. 들면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일단은 백업을 여러 지역에 둡니다. 아하.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이 있을 때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곳에 두고 일사불란하게 어떤 데는 이중화가 아니라 삼중화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각 기능을 대체하는데 문제는 이게 다 돈이라는 거죠. 아하. 네, 생각을 해보시면 데이터를 하나, 우리가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네. 하나의 파일이 만약에 있어서 내 컴퓨터 하드가 만약에 뭐 1테라바이트다. 네네. 근데 그거를 삼중화하려면 3테라바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실시간으로 3개를 복제를 해야 되니까 네. 당연히 돈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가 좀 이번에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예산 분쟁, 뭐 보안 규정, 또 보안도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에 있어서 어쨌든 정부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키면서 또 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지킬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 파일 같은 것들만 들어있는 네. 거고 네, 네. 근데 이런 거는 서비스 자체가 멈추지 않은 거 서비스 전체 파일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또 이제 데이터 이전에 대한 기술적 난관.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정부의 시스템이 1, 2년짜리 시스템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수십 년이 돌아간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떤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처럼 하나의 기업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다기보단 그때그때 입찰을 통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좀 이런 표현을 좀 하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이 어떤 이 만들어진 작품 혹은 만들어진 레고 퍼즐이 네. 한 조각 한 조각이 만든 사람이 다르니까 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추적을 해야 되는가라고 어렵군요. 하는 게 상당히 복잡한 경우들도 있어요. 아하. 또 이미 이제 대부분이 최저입찰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만든 회사가 이미 없어졌거나 아하. 아니면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매뉴얼이 남아있지 않거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구조하기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도입을 목표로 뭐 투자나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실제 전환 속도는 더딘 편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중화 및 재난 복구 체계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이 돼 있었고 그런 부분이 이번 화제를 통해서 좀 드러났다. 그래서 구조적 한계나 관리 미흡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국가 전체 규모의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AI를 이야기하고 기술 맞아요. 발전을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서비스가 잘 안 돼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 줄로 정리하면 겉보기엔 첨단이었는데 네. 속을 봤더니 좀 구멍이 너무 많았다. 어허.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AI의 기본은 데이터이고 데이터의 기본은 보안과 그리고 시스템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앞에 드러나 있는 것들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왜냐하면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경우도 바로 바뀌니까 네. 뭔가 쓰면 바뀌니까 오 신기하다인데 네. 그 밑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하. 아니면 그 안에 얼마나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지 이런 걸 우리가 좀 간과했다라고 아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이 어떻게 보면 계기를 통해서 아예 미래 기술과 인프라를 아주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AI가 말하는 어떤 뭐 생성형 AI 시스템 구조에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데이터 구조화가 제대로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AI를 정말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바닥부터 좀 제대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야, 이번 화재나 복구와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 과거 카카오톡 이 먹통 사태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도 비슷하게 화재로 시작이 됐죠. 네, 맞습니다.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네. 그때도 일단은 그 사고의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이 UPS,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터리가 화재가 나면서 전산 시스템이 대규모로 멈추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왜 계속 이 부분과 비교를 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냐면 네. 그때 카카오톡 사태를 보면서 정부에서 민간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지금처럼 다중화나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고 관리 감독을 강화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때 이후로 네. 민간 기업은 2중이나 3중화를 네. 무조건 해야 되고 아하. 그리고 그 안에서에 대해서 체계도 갖추고 이제 감독도 되게 강력하게 받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얘기한 정부에서 실제로 이슈가 됐을 때 이게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관리 소홀에 대해서 좀 드러난 게 하나 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재해 복구 시스템을 통해서 재해 발생 시 한 3시간 이내 뭐 복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실제로 이때 2022년이나 전후에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네. 이제 시간이 이렇게 며칠이 지나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 그래서 국가에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 지금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대체로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도 같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고는 터졌고 네. 뭐 이번을 좀 기회로 삼아서라도 제대로 좀 살펴보고 고쳐 나가야겠죠. 네.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중화, 3중화에 대한 인프라를 좀 강력히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좀 구축이 돼 있었는데 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미리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사태에 대한 대응책들, 그 가이드라인들을 민간 기업에 하는 것처럼 정부에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 좀 필요하다라고 당연하죠. 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네. 배터리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11년 정도 된 배터리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원래는 보증 기간이 10년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처럼 지금 정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이 한 주기가 지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가 네. 한 주기가 지났으니까 이때 좀 전체적으로 점검이나 교체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 저는 이게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관리 인력에 대한 역량이나 시스템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의 대부분은 최저 입찰제이다 보니까 네. 어떤 성능이나 능력보다 싸게 그리고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이런 거에 좀 집중이 되니까 네.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되려면 어쩔 수 없이 하청으로 가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드러나는 아주 멋진 것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닥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이번에 구조적인 투자나 아니면 좀 시스템에 대한 변경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지금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이 사고가 언제쯤 이제 정상화가 될까인데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뭐 계속 뉴스에서 업데이트 되는 걸 듣고 계시겠지만 네.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복구가 되곤 있는데요. 네. 그래도 아마 전체적으로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는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2주 사이에 또 명절이 껴있기도 하고 네. 정말 우리 일상에 아주 기본이 되는 서비스들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불편을 겪으실 텐데
이번 사고 위기를 좀 기회로 삼아서 구조적으로 잘 고쳐 나가는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또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코너가 있고요. 한낮의 과학실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나서 쉽게 접할 수 있을 때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난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비일비재하다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다처럼 말할 수 있죠. 한자어 표현 가운데 다반사라는 것도 이와 비슷한 뜻인데요. 같은 현상이나 일이 한두 번이나 한둘이 아니고 많다를 뜻합니다. 여기서 다반은 차와 밥을 뜻하고 항다반의 준말입니다. 항다반이란 항상 있는 차와 밥이라는 뜻으로 항상 있어 이상하거나 신통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일상다반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다반사, 항다반, 일상다반이 들어가는 예문을 하나씩 들려드립니다. 그는 어렸을 때 심한 개구쟁이여서 선생님의 꾸중을 듣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가 약속을 어기는 것은 항다반의 일이라 그러려니 한다.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일상다반이다. 예문들을 보면 이 표현들은 보통 좋거나 긍정적인 일에 쓰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일에 더 자주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서 일부 지역은 흐립니다. 곳곳에는 옅은 안개도 껴 있습니다. 오늘 종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한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평년 기온보다 1, 2도 정도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 활동량이 많을 경우 조금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서늘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모레 목요일에는 구름량이
용량이 차차 늘겠고 목요일 밤에 제주도와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그밖에 남부지방과 충청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은 토요일에도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지만 그밖에 전국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름만 많이 끼면서 고향으로 가는 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와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 돈 되는 라디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주식형 간접 투자 상품인 변액보험 또 적립식 펀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상품의 차이와 또 투자 전략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미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장애를 겪는 행정 시스템 647개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기준 87개가 복구됐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비스가 중단됐던 647개 시스템 전체 목록을 오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4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는 비율이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만성질환의 인지율, 치료율은 큰 폭으로 늘어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과의 최종 합병에 앞서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이 공개됐습니다. 대한항공은 합병일로부터 10년까지 별도의 마일리지 전환 절차 없이 대한항공 탑승 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식장 식대가 중간가격 기준으로 하객 1인당 6만 원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보다 2천 원 오른 가격입니다. 대관료 중간가격 역시 지난 6월보다 16.7% 오른 3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다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하고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죠.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초청이 있었고 이시바 총리 내일까지 1박 2일 머무르는 거예요. 네. 다만 김혜경 여사가 갑작스럽게 이석증 진단을 받으면서 아하.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고 또 일본 측에 우리가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 수소에너지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양국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고요. 네.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경험 이거는 공식 아젠다로 올라온 건 아닌데 뭐 아무래도 공유할 것으로는 보여요. 그리고 네. 회담 이후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좀 봐야겠고요. 네. 방금 전에 그 일본 총리 보좌관이 한국 기자들 만나서 네.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누가 네. 총리가 되든 이제 차기 총리가 바뀌니까 네. 누가 총리가 되든 한일 관계를 흔드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이 일본 정상이 방한하면서 이 서울 이외 도시에 방문한 게 2004년 이후에 21년 만이라면서요? 네, 부산으로 정한 이유는 두 정상 모두가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이 네. 크게 있는 편이고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그럼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은 우리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산으로 정해진 거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시바 총리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그 6월 17일이었을 텐데 G7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 했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일본 그 미국 가기 전에 도쿄를 방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도 6월 3일이 대선이었으니까 되게 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빠르게 세 번을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이시바 총리는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단 먼저 일본에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방이라는 그런 명분이 있고 네. 또 셔틀 외교의 복원과 정착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정상 간에 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시바 총리로서는요 그 뭐 이제 차기 총재 선거도 그렇고 국내 그 일본 국내 정치에 대한 영향력도 그렇고 실제로 본인이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그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크게 올랐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 퇴임할 총리 상대가 퇴임할 총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의지가 있다. 그리고 또 미국에게도 보여줄 수 있죠.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이런 의지가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다만 그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뭐 이런 걸 보는 조명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예. 이시바 총리 개인으로서는 어떤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수 있어도 네. 네. 일본 내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차기 정권에 부담을 줄 거다라는 네. 그런 압박이 좀 커서요. 예. 실제로 이시바 총리가 공언했던 패전 80주년 메시지 발표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론적인 메시지 정도만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눈에 띄는 보직 이동이 있었는데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공동 대변인 맡게 됐습니다.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김남준 실장도 그렇고 두 사람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 성남 시절부터 함께 온 사람들이에요. 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을 해서 강유정 대변인하고 함께 공동대변인 체제로 가는 건데요. 네.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은 통합이 되고요. 또 네. 정무수석 산하에 정무기획비서관 직제를 신설합니다. 이거는 정책 홍보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 정당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조치란 설명이에요. 네. 다만 공동대변인 체제가 잡음 없이 잘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브리핑 양을 봤을 때 지난 정부 같은 시기하고 비교하면 2배 정도는 더 많아서 일이 너무 많다라는 설명이에요. 예.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건 네. 사실이고 네. 다만 대변인을 2명 체제로 두는 거는 소통을 강화시키는 측면보다는 메시지에 좀 혼선이 생길 아하. 그럴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네.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리가 비게 그러니까 이제 김남준 실장이 대변인으로 가니까 제1부속 실장의 자리가 비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부속실장 자리가 워낙 중요하죠. 그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이고 그 대통령 내외 일정 공직 인사 이런
주요 보좌 업무를 다 총괄하는 자리라서 네. 뭐 실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특히 김현지 비서관의 직무 이동을 두고 말이 많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저격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거잖아요. 성남 시절부터 함께 해온. 네. 그래서 보직 이동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김현지 비서관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비선 실세다 이렇게 맹공을 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요거는 일단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은 비선이라는 건 보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그럼에도 뭐 이런 건 있죠. 김현지, 김남준 이 두 명이 되게 측근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던 사실들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네. 예, 어쨌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이 김현지를 빼주려고 지키기 위해서 보직 이동을 한 거냐라고 네. 공세를 펴고 있는 거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뭐 그것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앞으로 야당의 이런 프레임 공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김현지 비서관이 그냥 국감장에 나오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게 차라리 오히려 좀 이렇게 불식시키는 깔끔하게. 예, 일은 될 수 있겠죠. 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김현지 비서관은 한 번도 국회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고 보직이 변경돼도 출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네.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오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어가지고요. 현실성은 떨어져 보이고 대통령실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번 인사는 정부 출범 후에 100일 정도가 됐는데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잡혔다고 판단을 했고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업무를 조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네요. 네. 원래 여당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라는 걸 꾸려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형벌 만능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추리고 민사 책임을 강화해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요 내용 그러니까 형벌 만능주의는 좀 완화하고 대신에 민사 책임을 세게 해달라라고 했던 거는 경영계가 얼마 전에도 정부 만나서 요구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 TF에서도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을 했고요. 우선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금만 보면 네.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라면 배임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또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조금 더 낮춰서 과징금 내지 과태료 부과로 바꾸거나 네.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에서는 좀 증거 개시 제도, 집단 소송제 도입 확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증거 개시 제도는 뭐냐면 기업이라든가 이런 소송 상대방이 가진 자료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민사를 기업 상대로 했을 때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피해자라든가 이제 소송을 건 사람이 기업 내부 자료에 접근하고 그걸 확보해서 소송 전에 뛰어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증거 개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많았던 거고요. 네. 다음으로 집단 소송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 제기해서 승소하면 그 소송 안 걸었던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예, 그런 제도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서만 이런 집단 소송 제도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구하기 꼼수다 이렇게 배임죄를 없앤다라는 것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TF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정권 때도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라든가 배임죄 폐지를 얘기를 했고 재계에서도 배임죄 폐기를 많이 요구해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정식 재판이 시작됐는데 재판 내용도 중계되는 거죠? 네. 초반부는 언론사 촬영이 허가돼서 먼저 공개가 됐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12.3 비상계엄 당일에 대통령실 CCTV 영상 둘러싸고 증거 조사하는 이 부분은요. 중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국가 기밀이라든가 안전 보장을 고려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에요. 특검팀이 그래서 이거는 공개하지 말자라고 먼저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CCTV가 중요한 거는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자기는 어떤 문건도 받은 게 없다라고 했는데 쪽지에서 문건을 꺼내는 그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었다. 이런 네. 거잖아요. 예. 한덕수 전 총리 아까 재판 시작 모습이 중계가 됐는데 네. 뭐 직업은 무직이다 하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리는데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입장을 밝혔고요.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청문회 개최된다고요? 네, 당사자 없는 청문회가 된 거기 때문에 네. 맹탕 청문회라는 우려를 피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 강행을 한다라는 거는 애초에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규현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모습을 그 자체로 보여주겠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이라서 권력기관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출석 요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이 돼 있는데 증인들은 불출석하고 국회법도 위반하고 국민들 보기에 매우 오만한 모습이다. 법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은 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뭐 오늘 한다고는 하지만 뭐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10월이 국정감사 시기니까 네. 그때 청문회 수준으로 국감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네. 10월 13일에 대법원 대상으로 국정감사 하거든요. 네. 그리고 증인이 이때 또 불출석할 수 있으니까 그럼 대법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국감까지도 좀 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서 다만 그 사법개혁안은 원래 이번 주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추석 이후로 미뤘어요. 그 표면적으로는 그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수습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네. 청문회 이렇게 진행을 하는 만큼 먼저 해야 할 일 처리하고 또 추석 민심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이 7년 만에 유엔 총회 대표단을 보내서 연설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 북한이 차관급 고위급 대표단을 보낸 게 7년 만이고 네. 그 핵 관련이나 대미 메시지에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이 됐었어요. 네. 김선경 외무상 부상이 연설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은 비핵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선경 부상은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건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고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회의 시작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동맹 세력은 핵전쟁 연습 선동을 자행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건 한미일에 맞선 자위권이다라는 그런 걸 뭐 얘기를 한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그 핵전쟁 연습 선동, 이 동맹, 이거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전면적으로 비판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자기들의 핵 보유는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런 자위권을 발동하는 거다. 이렇게 뭐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다른 나라들과의 대화 가능성에는 여지를 열어뒀어요. 네. 북한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자꾸 북한이 좀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건 북미 대화가 어쩌면 재개될 수 있다라는 네, 네. 그런 부분을 보고 지켜보는 시각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이건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김정은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트럼프와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예,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꾸준하게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네, 네. 아무튼 연설 이후에 김성경 부상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하고 면담을 했고요. 한반도와 주변 지역 상황을 논의했다고 요 정도로만 짧게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중동 소식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2주년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전쟁 종식을 위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평화 구상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가 동의할 경우에 72시간 내 인질 전원 석방과 전쟁 즉각 중단,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어요. 예. 네타냐후 총리도 모든 인질의 귀환과 하마스의
군사 정치적 지배 해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네. 전면적으로 트럼프의 뜻을 동의하고 지지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공감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하마스의 반응이 관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마스의 무장 해제, 뭐 정치적으로 배제한다 이런 조건들을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하마스가 이거를 수용할지 여부는 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는 하마스는 아직 우리는 문서를 못 받았다. 뭐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모습이고 네. 또 하마스 연계 무장 조직 쪽에서는 반대 입장을 냈고요. 그런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또 하마스가 평화 방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네. 이스라엘이 그 일을 직접 마무리할 것이다. 어허. 라면서 공격의 가능성을 또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트럼프도 하마스가 거부한다면 이스라엘은 더 전폭적인 미국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스라엘 군사 공격을 지원할 거라는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허리띠를 졸라 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적립식 펀드와 변액보험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변액연금 상품 그리고 변액보험 사업비 얘기를 최근에 조금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때마다 관련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변액보험에 대해 다루겠다 약속을 했는데 네.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하반기일 때 변액보험, 적립식 펀드 등 주식형 간접투자 상품 관심이 뜨거울 것 같아서요. 네. 변액보험 얘기를 하면서 많이 질문하는 적립식 펀드와의 차이점도 함께 짚어볼까 싶습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적립식 펀드와 변액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형노 원장님이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5분께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변액보험 또 적립식 펀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먼저 변액보험은 일반 보험처럼 사망이나 연금 보장을 해주면서도 낸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 형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둔 뒤 향후 지급할 보험금에 반영하는 상품인데요. 네. 운용 성과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나 연금액이 달라지는 투자형 보험 상품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적립식 펀드는 많이 알고 있듯이 은행에 적금을 넣듯이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나누어 투자하는 상품이죠. 예. 물론 거치식 상품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변액보험은 일반 펀드와 달리 기본적으로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사망, 연금, 질병 등 보장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상품을 구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판매사인데 변액보험은 보험사와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고요. 예. 적립식 펀드는 증권사와 은행에서 판매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들어도 잘 비슷한 것 같은데 큰 차이점을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얼핏 들어서는 변액보험이 더 좋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구조와 목적, 투자 방식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차이는 비용 구조의 차이입니다. 네. 변액보험은 초기 사업비가 크게 나가고 운용 보수가 부과되는 형태이고요. 네. 적립식 펀드는 운용 보수와 판매 수수를 중심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펀드 변경 가능 여부인데요. 네. 적립식 펀드는 펀드 변경이라는 게 불가능하죠. 네. 내가 선택한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바꾸고 싶다면 판매 후 다른 펀드를 재가입하는 방법뿐인데요. 네. 변액보험은 연 12회 내외로 스와칭, 그러니까 펀드 변경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네.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 시
투자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적립식 펀드의 경우에는 매도 시 수익에 대해 15.4% 가세가 부과되고요. 네. 그래서 변액보험은 장기 투자하며 세제 혜택을 보고 싶다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네. 적립식 펀드는 투자 수익 극대화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적립식 펀드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반면에 변액연금 보험의 경우에는 몇몇 상품들이 연금 수령 시 원금 이상의 최저 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하. 이 펀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뭐 다양한 종류의 펀드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변액보험은 어떻게 보면 바구니 안에 여러 펀드를 이렇게 담아둔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고요. 네. 그래서 내가 납입한 보험료로 여러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이 펀드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종료를 바꿔서 아하.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네. 종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표적으로 주식형 펀드가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수익도 크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크기에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접근을 해야 하고요. 국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도 있는데 상품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운영되지만 수익이 조금 낮은 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하, 네. 또 이런 주식과 채권의 혼합해서 운영하는 혼합형 펀드도 있는데요. 네. 처음 투자 경험을 변액보험으로 한다면 이런 혼합형 펀드로 초기에는 운영을 했다가 향후 뭐 경험이 쌓이면 다른 펀드로 변경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네.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형 펀드도 있는데 상품의 특성상 환율 변동에 조금 민감하죠. 아하. 그렇죠. 또 단기 채권, 예금 등에 투자해서 예금 수준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MMF형도 있고요. 네. 이런 펀드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펀드 변경하는 게 어렵다면 보험사의 오토 리밸런싱 기능을 활용하면 알아서 시황에 맞게 변경도 해줍니다. 이렇게 펀드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펀드 변경도 좀 전략적으로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시장 상황을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잘 챙기면 좋겠죠. 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땐 채권형이나 MMF 펀드로 이동을 하고 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채권형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하는데요. 네. 이와 별개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안정적인 채권형이나 MMF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형 펀드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예. 또 수익이 많이 났을 땐 일부를 수익 실현하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해 두는 것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수익의 뭐 50% 이상을 채권형 펀드로 이동해서 자산을 잠궈두는 것도 좋죠. 네. 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보통 뭐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막 이 재테크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런 뭐 변액보험이나 적립식 펀드를 많이 알아보는데 어떤 상품을 더 추천해 주실까요? 네.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 매달 일정 금액을 넣고 분산 투자도 되니까 초보자에겐 정말 좋은 상품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활 자금이나 목돈 준비로 상품을 고른다면 적립식 펀드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리고 노후를 위해 사회초년생 때부터 뭐 준비해서 길게 가져간다면 변액연금보험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기에 장기 재테크 목적에 맞는 상품이고요. 네. 또 앞서 초기 사업비 부과가 크다고 했죠. 네. 그래서 중도 해지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어야 저축이나 투자가 가능하다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변액보험.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들이나 청년들의 경우에는 노후 준비도 물론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결혼 자금이나 독립 자금 등 큰돈이 들어갈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큰돈이 묶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단위의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이 가능하고 수수료 구조도 단순하고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한 적립식 펀드가 조금 더 맞다 생각되고요. 네. 또 변액보험에 비해 투자 대상도 더 넓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년에서 5년 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적립식 펀드가 딱 맞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물론 더 좋은 건 기준을 장기로 잡고 목표 수익률 달성 시 판매에도 좋습니다. 길게 가져가기에는 변액보험이 조금 괜찮을 것 같고 중단기라면은 이 적립식 펀드가 좀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앞서 말씀하신 펀드 구성은 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투자 연령대별로
투자 연령대별로 펀드 구성을 본다면 40대 전까지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에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70% 이상 조금 높게 가져가는 전략을 베이스로 두고요. 네.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서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를 네. 각각 40%씩 그리고 채권형 펀드를 20% 이렇게 기본 세팅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또 50대 중반 이후 은퇴가 가까운 시점에서는 자산 보존이 가장 우선이기에 그렇죠. 안정형 펀드인 채권형 그리고 MMF 비중을 70%에서 한 90% 정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앞서 펀드 변경이 장점이라고 했지만 너무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요. 예. 또 이로 인해서 투자 실비 시 수익의 감소도 예상되고요. 그리고 또 정권사의 적립식 펀드보다 사업비와 수수료 등의 비용이 높기에 단기 수익 추구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사회초년생이 뭐 변액보험이나 적립식 펀드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하면 어떤 비율로 어떤 상품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독립 여부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요. 네. 독립을 했다는 가정하에 네. 월 순행액 250만 원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네. 제가 여기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50%는 저축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식비,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인 고정지출은 125만 원 안에서 세밀하게 짜서 해결하는 게 좋고요. 50%. 네. 네. 물론 더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저축 여력은 증가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축 투자 상품을 기간별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비상자금, 단기자금으로 은행의 예적금과 파킹 통장을 활용해서 언제든 인출 가능하게끔 설계를 하되 네.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비상금 확보를 목표로 두고요. 네. 비중은 24% 정도 두고 계산을 하면 월 30만 원씩 배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월 3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중기자금으로 적립식 펀드 그리고 도약 계좌를 선택하는데 네. 이때 적립식 펀드는 ISA 통장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투자 목표는 향후 전세 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하고 적립식 펀드 구성은 초반에 주식형과 채권형의 상품을 6대 4의 비율로 가져가는 형태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기 자금으로 56%의 비율로 월 70만 원씩 적립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아까 30만 원이었고 네. 이번에 70만 원. 네. 네. 마지막 장기 자금으로 변액연금과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을 가져가되 노후 준비인 연금 상품은 최소 금액으로 적립을 하고 향후 있을 내 집 마련과 연말 정산에 초점을 맞춰 비율은 20% 정도로 두고요. 네. 월 25만 원씩 적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중기 자금으로도 수익성도 추가하고 도약 계좌로 목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장기 자금으로 노후를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출입문을 만든과 동시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단추와 연말 정산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 소득 기준이 250만 원이었는데 이것보다 만약에 뭐 소득이 더 적거나 더 많은 경우 어떤 이 기준을 잡는 게 좋을까요? 소득이 250만 원보다 적다면 생활비 비중이 높아서 여유자금이 많이 부족하겠죠. 네네. 그래도 소액이라도 비상자금을 꾸준히 확보하고 늘려가는 방향이 필요하고 네. 소액이라도 적립식 펀드 투자를 시작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250만 원보다 소득이 훨씬 많다면 저축과 투자 여력도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적립식 펀드와 도약 계좌 비중을 최대한 늘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축구 잘하는 팀들은 미드필더들이 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중기 자금을 최대한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품, 금이나 해외 주식 등에 눈길을 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변액보험과 적립식 펀드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해주실 말씀 또 있으실까요?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고객들도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인데 네. 자녀 교육비 목적으로 변액보험과 적립식 펀드 중 무엇이 좋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개인적으로 변액보험은 연금 기능이 있는 변액연금으로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와 중도 해지할 생각이 없다면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해서 유동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사업비, 보험료 부담 없이 저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자신이 있다면 적립식 펀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연금 목적으로 충분한 장기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예상한다면 비과세 기능이 있는 변액연금이 더 목적에 맞다고 보고요. 예. 아이 교육비를 생각한다면 사전 정리를 통한 아이 명의의 적립식 펀드 상품을 더 추천합니다. 네. 자, 오늘은 변액보험과 적립식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선우정아와 정용화가 부른 불꽃놀이 듣고 오겠습니다. 선우정아와 정용화가 함께 부르는 불꽃놀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 들어온 문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56님,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월급에서 매월 20만 원씩 아이 취학 전 종잣돈 만들고 싶은데요. 변액보험과 정시펀드 중에 10년 정도 장기 투자할까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하셨어요. 그 쉽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네. 변액보험과 정시펀드 둘 개 다 정시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네. 일단 변액보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사업비가 높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1년을 240만 원 넣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사업비가 10%라면 24만 원이 빠지는 거죠. 아하. 그래서 216만 원만 투자되기 때문에 만약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네. 정시 펀드가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초기 정시 펀드 상품 구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어릴 때에는 네. 그 한번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 네. 옛날에는 포스증권이고 지금은 우리투자증권에서 합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어플에서 들어가서 그래서 펀드 고수들이 많이 하는 펀드 1, 2, 3위가 있어요. 네. 거기서 조금 처음에는 공격적인 것보다는 채권 혼합형이나 이런 혼합형 네. 펀드로 먼저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네. 일정 수익이 나면 다시 판매를 하고 조금 더 공격 비중의 상품으로 정시 펀드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이라고 해주셨죠. 거기서 혼합형부터 한번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698님, 20년 만기 변액보험 가입해서 10년 납부하고요. 지금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품 유지가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상품 유지는 가능한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사항인데요. 왜 네. 그러냐면 어차피 처음 가입할 때 20년 납입을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10년 납입을 하고 10년 동안 납입을 하지 않으면 네. 10년 동안의 대체 사업비가 빠지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 적립금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계속 납부를 하는 게 맞고 네.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감액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형태로 가는 방법도 좋고요. 좀 부담이 되신다면 네. 거기서 좀 더 머리를 조금 쓴다면 네. 감액을 한 상태에서 추가 납입으로 사업비를 좀 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매월 내는 게 좀 부담이 되신다면은 감액을 해 놓고 네. 여유가 될 때 추가 납입을 네, 맞습니다.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6339님, 변액보험에서 운용 상품을 변경할 때 ETF도 매매가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그 변액보험하고 정시펀드하고 좀 차이점은 네. 정시펀드는 내가 ETF 상품을 만약에 처음에 구매를 하게 되면 ETF 상품을 계속 가잖아요. 네네. 근데 변액보험은 여러 펀드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네. 개별 ETF 상품은 살 수가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입한 변액보험 안에 네. 여러 펀드 중에 네. ETF 펀드가 있다면 ETF 펀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에 ETF 펀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형태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1960님,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주식 상황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당연히 상관 있습니다. 네. 어차피 그 정시 펀드라는 것 자체가 해외 주식이냐, 국내 주식이냐, 해외 채권이냐, 국내 채권이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동되는 거니까요. 네.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내 주식 시장과 상관이 있습니다. 금리하고도 상관이 있고요. 네. 6339님, 변액보험이나 정시펀드에서 운용하는 동일한 펀드라면 보수나 수수료가 동일할까요? 하셨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네. 그냥 말 그대로 수수료를 본다면 변액보험보다는 정시펀드가 훨씬 더 고객들한테 유리하다고 보고요. 네. 가세 체계에서는
정식 펀드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는 비과세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가세 쪽에서는 변액보험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의 시선으로 우리 일상을 돌아보는 한낮의 과학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그 가을밤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바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입니다. 아하, 네, 그렇죠. 지난 토요일 여의도에서도 불꽃 축제가 있었잖아요. 네. 인파가 많이 몰렸다고 하던데 혹시 진행자님 보셨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 여의도에 근무를 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안타깝군요. 네. 예. 저는 이번에 못 봤는데요. 네. 몇 년 전에 가족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구경하는 사람이 엄청 많고 네. 불꽃놀이도 장관이긴 하더라고요. 네. 매년 구름 같은 인파가 모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와 하고 감탄하지만 사실 그 속은 작은 화학 실험실이자 물리 실험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아름다운 불꽃놀이의 비밀을 과학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불꽃놀이 진짜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폭죽을 막 여러 개 이렇게 쏘아 올리는 형태인데 네. 이 폭죽이 일단 언제 등장을 했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폭죽이라는 단어 자체가 재밌는데요. 네. 폭죽은 한자로 터질 폭, 대나무 죽을 쓰거든요. 그래서 대나무. 원래는 대나무를 태워 폭발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예. 네, 처음에는 불꽃이 아니라 소리였습니다. 소리. 네, 기원전 2세기 중국 한나라 사람들은 대나무를 불에 던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나무 속은 비어 있어서 열을 받으면 팽창하다 펑 하고 터졌습니다. 네네. 이 소리가 이제 귀신을 쫓는다고 믿었던 건데요. 말하자면 소리 폭죽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9세기 중국 당나라에서 화약이 발명되면서 이제 판이 달라졌는데요. 네. 대나무나 종이통에 화약을 채워넣자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빛과 불꽃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아하. 예, 드디어 이제 불꽃 폭죽 시대가 열린 겁니다. 네. 예, 지금 보는 불꽃놀이랑 가까워진 건 10세기 송나라에 들어서인데요. 네. 사람들이 종이로 심지를 만들어서 불을 붙이고 축제나 명절에 터뜨렸다고 해요. 네. 귀신을 쫓는 의미뿐만 아니라 복을 불러오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놀이가 된 겁니다. 네. 네, 근데 불꽃놀이는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갔을까요? 불꽃이 혼자 퍼졌을 리는 없고 네. 네. 누군가 옮겼겠죠. 네, 맞습니다. 아랍 상인들이 주인공인데요. 13세기 무렵에 화약과 폭죽이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왕의 결혼식, 증위식 같은 행사에 불꽃놀이가 등장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왕과 귀족만 즐기던 사치놀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축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불꽃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인류 문명이 소리와 불빛으로 귀신을 쫓다가 기쁨을 나누고 세계를 연결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불꽃 축제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불꽃 축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을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됐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불꽃놀이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1373년 고려의 무장인 최무선이 중국에서 들어온 화약 제조법을 개량 발명해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화약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는 외구의 침입에 대비해서 화포에 화약을 활용했죠. 동시에 이제 화약을 다루는 기술을 군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불꽃놀이를 겸한 행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한국 불꽃놀이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왕실 행사, 군사훈련, 외국 사신 접대 때 불꽃놀이가 자주 열렸고요. 승정원 일기나 연산군 일기 같은 기록에는 불화,
또는 연화라는 이름으로 불꽃놀이가 등장합니다. 예. 15세기 이후에는 별화, 화차 같은 장치가 사용되었는데 단순히 폭죽이 아니라 불꽃 장치 예술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군사용 화포뿐만 아니라 사기 진장용으로 불꽃놀이를 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 말 대한제국 시대에는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축하 행사, 궁중잔치에서도 불꽃놀이가 자주 쓰였어요. 네.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식 불꽃놀이가 도입돼서 도시축제에서 이제 연출되기도 했고요. 오, 네네. 네, 해방 이후에는 국경일, 체육대회, 박람회 같은 국가행사에서 불꽃놀이가 큰 볼거리로 자리 잡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대규모 불꽃놀이가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죠. 네.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대표적이고요. 이 축제는 2000년대 초에 시작돼서 매년 가을 여의도 한강에서 열리고 관람객이 100만 명 이상 몰리는 세계적 규모의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산 불꽃 축제, 포항 국제 불빛 축제 등 대규모 불꽃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단순한 불꽃놀이 넘어서 음악, 드론, 레이저와 결합한 음악 공연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불꽃 축제가 단순히 이렇게 터지고 소리만 크게 나는 게 아니라 그 불꽃의 색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색깔들은 어떻게 구현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불꽃의 색은 기본적으로 금속 원소 덕분인데요. 네. 스트론튬이라는 원소는 붉은색을 띠고요. 예. 바륨을 태우면 초록색, 구리는 파랑, 나트륨은 노랑의 빛을 내게 됩니다. 네네. 이건 마치 원소들이 나는 이런 색깔을 낼 수 있어 하고 자기소개하는 무대 같은데요. 불꽃놀이는 바로 이 원자들의 빛의 공연이에요. 실험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중학교 화학 시간에 네. 불꽃 반응 실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네. 나무 막대에 구리염을 붙여서 불꽃에 갖다 대면 파란색이 나고 스트론튬염을 쓰면 빨간빛 불꽃이 나오죠. 네. 그 실험을 수천 배로 크게 확장한 게 불꽃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리를 원자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원자가 이제 불에 달궈지면 전자가 들떠서 높은 궤도로 올라가는데 다시 내려오면서 빛을 내는 겁니다. 예. 마치 놀이기구를 타고 올라간 전자가 다시 내려오면서 짠 하고 색을 보여주는 거죠. 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각 악기가 다른 소리를 내듯이 금속마다 다른 빛깔을 내는 겁니다. 네. 불꽃놀이 일종의 빛의 오케스트라라 표현드릴 수 있네요. 네. 다만 음악회에서도 음이탈이 있잖아요. 네. 원소에도 불순물이 섞이면 의도치 않은 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원료를 얼마나 정교하게 섞느냐에 따라 불꽃의 완성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색은 좀 이해가 됩니다. 색도 색인데 모양도 요즘에는 진짜 다양해서 무슨 하트 모양도 만들고 스마일 이렇게 모양도 팍 뜨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사실 정교한 과학과 공학의 결과인데요. 먼저 불꽃탄은 작은 대포알처럼 발사됩니다. 밑에 있는 화약이 펑 하고 밀어올려서 100m 이상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터지면 아무 모양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에는 타이머 퓨즈가 달려 있는데 이 고도쯤에서 폭발해라 하고 시간을 재다가 정확한 순간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이 있는데 불꽃에는 스타라는 작은 알갱이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빛을 내는 재료인데요. 스타는 보통 지름 3 내지 10mm 정도의 알갱이로 색을 결정하는 금속염 을 비롯해서 연료, 산화제, 바인더라는 접착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타를 원 모양으로 배치하면 원이 되고요. 하트 모양으로 배치하면 하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트 모양은 하트 테두리 위치에 스타를 정확히 배치하고 모든 스타가 같은 시점에 동일한 초기 속도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이로테크니션이라는 불꽃놀이 전문가들은 불꽃탄 안에 알갱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배열합니다. 마치 이제 쿠키 반죽에 초콜릿 칩을 원하는 모양으로 박아놓는 거 생각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그걸 더 작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꽃 같은 경우 스타가 30 내지 50개 쓰이는데 직경 한 20 내지 30m짜리 원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 불꽃 같은 경우 스타를 수백 개 배치해서 직경 200에서 300m 이상의 하늘에서 퍼지는 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얼마나 크게 펼쳐지냐 하는 거는 스타가 흩어지는 속도 그리고 흩어지는
뒤에 불타는 시간으로 아하. 결정이 됩니다. 오래 네. 타면 커다란 원이 되고 네. 짧게 타면 작은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형 원을 만들려면 스타를 빠르게 그리고 균일한 속도로 사방으로 뿌려야 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대형 쇼를 설계할 때는 기상 조건이 중요한데요. 그렇겠네요. 바람이 강하면 스타의 궤적이 흐트러져서 모양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네. 습도가 높으면 색 표현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전문가들이 기상까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개막식이나 한강 불꽃 축제 같은 대형 쇼는 몇 달 전부터 시뮬레이션에서 수천 발의 폭죽을 초단위 컴퓨터 제어로 발사한다고 합니다. 네. 결국 불꽃놀이 전문가는 불꽃을 과학으로 다루는 엔지니어이자 하늘을 캠퍼스로 삼는 예술가라고 표현드릴 수 있네요. 아니 이번 그 서울 불꽃 축제 같은 경우에도 다음 날 오전에 비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하마터면 이런 대형 이 축제를 못 볼 뻔했는데 네. 하늘이 도와서 볼 수 있었고요. 이 폭죽이 터질 때 이 소리가 또 쾅 하고 엄청 크게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의도한 건가요? 이 폭발 순간에 이제 내부 압력이 수천 배로 치솟으면 공기를 강하게 밀어내는데요. 네. 그 충격파가 우리 귀에는 쾅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네. 비교를 드리자면 큰 폭죽의 경우에는 베이스 드럼처럼 낮고 웅장한 소리가 난다고 할 수 있고요. 작은 폭죽은 탬버린처럼 가벼운 소리를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대형 불꽃놀이의 소리는 150데시벨 이상으로 제트기 이륙 소리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도시 축제에서는 이제 소음 민원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소음 불꽃 기술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이 대형 불꽃 축제들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사실 불꽃 속의 온도는 무려 2,000에서 3,000도에 달하는데요. 네. 이 정도면 쇠를 녹일 정도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폭약이 들어있으니까 아무래도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해서 진행하는 게 좋고요. 네. 2013년 미국 샌디에고 불꽃 축제의 경우엔 프로그램 오류가 나서 18분 분량의 폭죽이 단 15초 만에 터져버렸대요. 봤어요, 이거 영상으로. 네. 그래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한 방에 끝낸 축제라는 해프닝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터지는 그 장면이 다시 못 볼 장면이다, 명장면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 이런 불꽃 축제 보면은 이렇게 빛도 있고 소리도 있는데 그 뒤에 연기가 또 자욱한 모습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대기 오염 문제는 없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불꽃놀이는 대기와 생태계에 부담을 주는데요. 미국 연구에 따른 불꽃놀이 직후에 공기 중에 바륨, 구리 같은 이제 금속 성분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환경청 분석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같은 때 이제 불꽃놀이를 벌인 직후에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면 평소보다 42% 증가한다고 하고요. 수질도 문제라고 합니다. 호수나 강 근처에서 이제 불꽃놀이를 하면 퍼클로레이트라고 하는 과염소산염이란 유해 물질이 이제 빗물에 섞여서 기준치의 24배를 초과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인도 델리에서 디왈리 축제라는 걸 한 뒤에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더니 16배 치솟은 사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하늘에는 아름다운 별비가 내리지만 땅에는 보이지 않는 먼지 폭풍 이런 것들이 쌓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화려한 불꽃 축제 그 이면에는 이 동물들에게도 좀 영향을 많이 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모두 이제 큰 피해를 봤는데요. 미국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따르면 불꽃놀이 직후에 반려견 실종 사례가 30% 증가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어떡해. 네. 유럽에서는 불꽃놀이 때 새떼가 놀라서 야간 비행을 하다 건물에 충돌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에게는 축제의 꽝꽝이지만 사실 동물에게는 마치 공습경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 폭죽 축제가 있던 시간에도 집안에서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막 공사하는 것처럼 터지는 소리가 들려서 놀랐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물들도 그만큼 놀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논란들이 불꽃 축제 전후로 계속되는데 혹시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친환경 폭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독성 퍼클로레이트 대신에 질산염
기반의 산화제를 사용하고 네. 연기와 잔해를 50% 이상 줄인 저연 폭죽 개발을 하는데 이에 성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전분 종이 기반의 생분해성 껍질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은 드론 라이트 쇼인데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네. 1800대 드론이 밤하늘에 지구 모양을 띄웠잖아요. 네. 이건 연기 소음이 없는 장점이 있죠. 물론 이제 쿵쾅 울림이 없는 건 약간 뭐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유하자면 전통 폭죽은 숯불 바베큐에 네. 비교할 수 네, 있다면 네. 드론 쇼는 인덕션 요리에 예, 그래서 깔끔하지만 감성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도 그 불맛이 주는 이게 쾌감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불꽃 축제 어떤 모습으로 좀 변화할까요? 앞으로는 전통 불꽃과 앞서 말씀드린 드론, 레이저 쇼가 공존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전통 불꽃은 이제 하늘을 울리는 북소리 같은데 폭발의 굉음, 순간적인 빛의 폭발 이게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네. 예, 근데 드론, 레이저 쇼는 정밀한 오케스트라에 가까운데요. 소음과 매연 없이 원하는 모양, 색깔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예, 두 가지를 합쳐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 드론이 별자리 모양을 그리고 그 옆에서 불꽃이 터지면서 별빛을 강조하는 식으로 연출을 할 수 있겠죠. 네. 불꽃놀이는 아름답지만 매연, 미세먼지, 소음 같은 환경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미래 불꽃놀이는 눈과 귀를 울리는 불꽃과 지구와 공존하는 친환경 소음 그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게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네. 드론과 레이저, 심지어 친환경 연소제 연구까지 더해져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불꽃놀이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네. 이 불꽃놀이 뭐 과학의 집합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곳 뭐 나사 같은 경우도 막 이런 불꽃놀이 연구하고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게도 나사도 불꽃놀이의 원리를 연구하는데요. 이유는 우주에서는 연구가 지구와 다르게 연소되기 때문인데요. 진공 상태에서는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처럼 불꽃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불꽃놀이 추진체 실험을 통해서 진공에서도 안정적으로 연소하는 연료와 추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불꽃놀이는 단순한 축제 기술이 아니라 우주선을 움직이는 기술에도 응용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런 불꽃놀이들이 이렇게 뭐 환경이나 또 동물에도 조금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지구에도 친환경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동물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런 아름다운 불꽃을 오래오래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